나오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 압박하면 나올 거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면은 한국당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혁 입법 하기 전에 원구성부터 돼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몇 개의 쟁점들이 있어요. 특히 법사위원장.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니까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다. 그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 3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운영위원장이나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그 방송관계, 언론관계를 담당하는 과학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야가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맡아온 게 쭉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은 이쪽은 야당, 엇갈리게 맡아왔던 거죠. 그렇죠.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한국당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법안 통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우리 정의와 평화에서도 맡을 수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맡을 수 있고 그럼 좀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어긋나게 해야겠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아닌 것 같단 말씀이시고 한국당 맞는 것도 마땅치 않다면 관례가 그렇게 돼 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의장이 두 자리인데 다수당 순서로 하면은 하나는 한국당,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우리도 합치면 20석이다.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셨네요. 지금 현재는 협상 단계니까 서로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정의와 평화에서 부의장 하나 가져오는 걸 좋아하죠, 뭐.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이렇게 간절하신 것 같진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원내대표를 3번이나 해본 사람인데 단정적으로 자기 요구만 내서 관철하려고 해서는 국회가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고 서로 협상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금도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중진다운 말씀이시네요. 저희 당에서 부의장도 갖고 상임위원장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제가 20대 국회 그 개원 협상을 하면서 우리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서로 우리가 아니면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둘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도 있고 원칙도 있으니까 협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단 이렇게 국회가 할 일 못하고 몇 개월째 공전하고 원구성도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북 문제, 경제 뭐 여러 가지가 국정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가 이러면 안 되니까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여기서 원구성하자 하고 제가 안을 냈던 겁니다. 이렇게만 다들 양보하시면은 뭐 원구성이고 뭐고 금방 될 것 같은데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가 항상 곧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다 돌아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을 제가 좀 기다렸어요. 네. 오늘 행간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히던 게 있었죠.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재직시설 사용했던 업무용 PC인데요. 예. 이 컴퓨터를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해서 복구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무용 PC 자료 삭제한 양승태 대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검찰이 그 PC 다오, 그 PC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했어요. 했고 뭔가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 깡통 컴퓨터. 제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깡통 컴퓨터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자료를 예. 복구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예.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 최소한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달라고 이미 하는데. 제출 방식으로 대법원한테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예. 하드디스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깡통 PC야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그러니까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은 대법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뉴스의 행간은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긴 들었어요.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처음 언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MB 때 아니에요, MB 때? 맞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효시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2010년 7월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이 나를 불러서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한강에 버리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수원의 한 업체에 하드디스크 4개를 들고 가서 디가우징을 했다. 바로 이게 디가우징. 이때 디가우징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었어요. 예. 장 전 주무관은 이 혐의로 실제로 기소가 됐고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예. 대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디가우징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한 디가우징입니까?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대법원 이런 입장은 아이러니가 뭐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임 법관의 전산 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아, 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그가 쓰던 컴퓨터는 디가우징 해버린다. 자료 삭제해버린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관이 판결문 쓰는 게 주 업무인데 네. 뭘 숨길 게 많아서 디가우징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또 이런 식으로 디가우징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여러분, 있어요. 자료 제가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는 거 삭제하는 것과 아예 디가우징은 달라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보통은 제가 쓰던 컴퓨터를 인수인계하면서 뭐 자료 삭제 휴지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지 그거를 막 디가우징 업체에 보내는 이거 회사 컴퓨터를 그렇게 하는 일은 망치로 없는데. 부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시 어떻게 하드를 쓸 수 없는 상태로 이게 정말 만드는 건데. 통상적인 업무 처리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네, 인간.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맸다입니다. 오해 살릴 했다는 얘기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딱 그렇습니다. 디가우징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아하. 당시 판사들이 이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예. 법원 행정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던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컴퓨터를 깡통으로 만들었을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해당 PC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디가우징은. 사용자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그럼 그걸 누가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 컴퓨터 싹 지워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이걸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마지막 행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은
립 서비스였나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 태도를 보면요. 위기 모면용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컴퓨터 깡통이죠. 공역 휴대전화, 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전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 PC에 들어있던 전체 파일의 0.1%인 410개 파일만 검찰이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대법원이 검찰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뭘 수사하라는 건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깡통 PC가 된 대법원장의 PC. 김성원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혈압 오르신다는 최완식님, 고정하십시오. 예. 김현숙님, 김해는요,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하셨어요. 충청 남부, 충청 이남 지역으로 지금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는 입으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직접 듣겠다 해서 만든 곳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근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 배설의 장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요. 오늘 월드컵 열리는데 우리 경기 있는데 우리 경기에서 실수를 했던 선수를 귀국 금지시켜라, 추방시켜라, 심지어 사형시켜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자 아이돌 A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남자 아이돌 B를 사형시켜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이런 글까지 쏟아집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청와대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첫 순서 청와대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축제 많이 가시죠? 삼천어축제, 나비축제, 고래축제 많이 가실 텐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축제들에서 해당 동물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연구하신 분의 얘기 들어보죠.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좀 함께 생각해볼 우리 생활 속의 얘기를 오늘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고객에게 배달이 됐다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식당으로 돌아온 음식이 있습니다. 만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고객에게 그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오늘 이 문제, 실제로 재판이 됐던 이 문제 한번 올려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청원글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누르면 정부 부처나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청원 게시판에 어떤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 특정 판사를 파면시켜라, 어떤 선수를 추방해달라 이런 식으로 도가 지나친 분노와 혐오의 글들이 무작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거 아니냐, 운영 이대로 괜찮냐, 차라리 없애버려라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청와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고민정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죠. 국민청원 게시판 보느라 바쁘시죠? 네,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네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몇 개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나요? 6월달 기준으로 지금 한 20만 건이 넘게 올라와 있고요. 하루에 한 600-700건 정도, 한 달 평균 한 2만여 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여 개, 600-700개가 올라와요? 네네. 그럼 그거를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저희 국민소통수석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올라오고 있는 이 청원 글들을 이제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예. 욕설이 있거나 비속어가 있거나, 예. 혹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내용들은 삭제를 하는 이런 관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쭉 보니까 36개가 20만 명을 넘겼네요. 예, 그래서 답변이 완료됐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라오는 글수에 비해서.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오히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예. 또 함께 그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은 청원을 받았던,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던 청원은 어떤 겁니까? 가장 많은 거는 조두순 출소 반대에 관련된 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게 사실은 저희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촉발된 청원이었는데, 그게 네. 제일 몇 명이나 거기는 추천을 했어요? 그때 61만 5,314명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김보름 선수에 대한 청원이었는데, 이게 61만 4천가량이 됐더라고요.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해주세요. 이 청원이 61만 명을 넘겼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취지는 이미 압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가 된다. 근데 문제는 지나친 혐오와 인권 침해 글들까지 계속 공개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 청원 같은 거, 국가대표 감독을 사형시켜 주세요.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실수한 선수 구속해 주세요. 추방해 주세요.
여자 아이돌 누구 사형시켜주세요. 남자 아이돌 누구 왜 이렇게 사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형에 관련된 이 청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루에 워낙 600~700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청원들이 올라오다 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바로 삭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좀 텀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폭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일단 사형시켜주세요. 누구를 사형시켜주세요. 이런 글들은 무조건 삭제입니까? 그렇죠. 타인의 명예훼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저희가 숨김설이나 삭제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삭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한 장현수 선수 구속하라. 아주 욕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는 혐오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제 이런 글들이 남아 있는 것. 이거는 괜찮은가?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무조건 다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원이 어떤 배설 창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목소리 혹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누구를 사용시켜달라?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들이 또 분명 존재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집단지성이고 그것이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문제가 되는 선수, 국민들이 왜 실수했어 하는 그 선수를 향해서 구속시켜라, 태형 건의한다 이런 글들은 태형 건의한다 이런 글은 삭제 안 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글은 그냥 장난 수준으로 소통 수준으로 둬야 되는 건지 기준선도 애매할 것 같아요. 욕설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렇죠. 정말 무자르듯이 깔끔하게 찬반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참 이런 애매한 지점들이 지금 있어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청와대 권한 바뀌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희가 청와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답변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라든지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답변을 작성 중이기 때문에 그 답변들은 청와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현식 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했던 정현식 판사를 특별 감사해달라는 청원글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청와대분이 법원행정처에 전화로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게 마치 청와대 압력, 개입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삼권 분립상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러한 그 사실을 전달했던 분께서도 또 다른 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참 부담이 됐었던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는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현행법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때 법원행정처에다가 전화를 한 거는 문의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했어야 됐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입장을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또 고민이 될 것 같고 하나는 여론이 좀 오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만 있으면은 게시판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네이버 계정으로 한 표, 트위터 계정으로 한 표, 페북 계정으로 한 표 이렇게 여러 개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회원이 7만 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3번씩만 눌러도 20만 명이 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투표를 한 표밖에 못 던지도록 제한하면 안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명제로 가야 되거든요. 실명제로 가게 되면 이 청원이라는 공간을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말 못하는 얘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원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표를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유로움이 아무래도 반감이 되겠죠. 실명제,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더 가치 우위냐라 생각했을 때는 익명을 보장해 주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청와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결론적으로 지금 시중의 우려들을 제가 다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쭉 간다 이거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면서 좀 더 탄탄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요. 소통의 광장으로 열어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데 지금 좀 오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인간이 즐거워하는 동안 동물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산천어 축제, 나비 축제, 소싸움 축제, 송어 축제 등등등등의 지역 동물 축제들 가보셨거나 적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동물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이 이 축제들, 동물 축제들을 조사해보니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이른바 동물 축제의 민낯, 대체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연구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생태학자 김사나 박사 만나보죠.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사나입니다. 일단 동물 축제 현황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네네. 전국에 동물을 테마로 한 축제들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총 전체 축제가 한 1214개 정도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의 수는 약 86개로 나왔습니다. 86개나 돼요, 동물 축제가? 네네. 자, 그런데 86개의 동물 축제들을 쭉 다 조사해 보니까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상 그런 동물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축제들이 실은 그 동물한테 고통을 가하는 시간도로 가고 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충격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다? 동물들에겐 고통의 시간이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축제들의 이제 한 80% 정도가 거의 그 동물들을 결국엔 잡거나 먹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낚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아서 즉석에서 끓여 먹는다든지. 여기서 이제 잡는 게 사실은 그냥 동물을 잡고 심지어는 맨손으로 막 잡아서 사실 고통이 아주 크게 가해가 되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거기서 이제 주인공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전혀 주인공이나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축제마다 점수를 다 매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동물을 어떻게 귀하게 다루냐를 기준으로 해서 매긴 점수신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항목을 우리가 뒀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동물들이 처리가 되느냐, 그다음에 대상 동물들이 인지 능력이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봐서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동물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런 맨손 잡기라든지 뭔가 이게 학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능인지 이것까지도. 네, 그렇죠.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 최저점은 몇 점이에요? 최저점은 현재 10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10점 맞은 축제는 도대체 뭡니까? 국사골 메뚜기 축제라는 곳인데요. 메뚜기 축제요? 예, 여기는 이제 동물을 이제 심지어는 다 죽이고 먹지도 않고 그냥 폐기해버리는 곳으로 축제이기 때문에. 메뚜기를요? 예. 심지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싹 다 폐기해버리는 메뚜기 축제가 10점, 최저점. 네.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있는 축제들 중에 낮은 점수를 받은 축제 뭐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화천의 산천어 축제인데요.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산천어가 화천에 원래 사는 종이 아닙니다. 원래는 영동 지방에만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그 영서 지방에다 풀어놓은
축제가 되겠고 대량으로 풀어놓은 것을 다 양식으로 게다가 공급을 해서 인공적으로 공급되는 종인데 양식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 양식장. 다른 지역 그렇죠, 양식장에서 기른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다 푸는 거예요. 잡으라고. 미리 축제 좀 며칠 전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매일같이 어떤 양을 풉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50만 마리에 해당되는 그 수산천어를 푸는데 이것들이 전부